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MIT 출신의 최고 전문가가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는 미국 에너지 고등기술청이 수석과학자가 발표한 보고서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긴급 회의까지 소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의 어떤 기술에 미국이 무릎을 꿇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케이틀린 리버스입니다. 미국 에너지 고등기술청, 줄여서 ARPA에서 수석과학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평생 미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MIT에서 에너지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7년째 연구를 이어오면서 그 신념은 더욱 굳건해졌죠. 미국의 기술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이건 제게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당연한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단 5일 만에 이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것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말이죠. 모든 건 2개월 전 국무부로부터 온 한 통의 이메일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에너지 및 방산 기술 현장 평가라는 제목의 메일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확인차 가는 출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한국. 삼성이랑 현대 있는 곳 말이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는 잘 만들겠지만 첨단 배터리 기술은 아직. 비행기에 오르며 가볍게 생각했어요. 약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그저 피곤함만 느꼈을 뿐. 곧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한국기술연구원의 유민서 박사였어요. 첫 인상부터 놀라웠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당신이 모르는 것들이 많다고 말하는 듯했죠. 리버스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한국의 기술 현장을 안내해 드릴 유민서입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민서 박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 MIT에서 발표한 고체 전해질 계면에서의 리튬 덴드라이트 형성에 관한 논문 보셨나요? 물론이죠. 2개월 전에 발표된 논문이잖아요. 아직 검증 단계지만 획기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해요. 유민서 박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논문, 사실 결정 결함 모델링에 오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를 이미 해결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논문은 발표된 지 겨우 2달. 학계에서도 아직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였으니까요. 그건 아직 미국에서도 개념 검증 중인데요. 유민서 박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MIT 연구팀이 놓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한 논문이었어요. 게다가 발표일자는 MIT보다 한 달이나 앞섰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구소의 일부 성과일 뿐이에요. 내일부터 실제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생 믿어온 미국의 기술적 우위에 처음으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유민서 박사가 보내준 자료들을 검토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은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민서 박사와 함께 경기도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제조 캠퍼스였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미국의 어느 첨단 산업단지와 다를 바 없었지만 곧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규모에 놀랐습니다. 수천 평 규모의 자동화 생산 라인은 제가 본 어떤 미국 공장보다 더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정확한 동작으로 움직이는 로봇팔들, 끝없이 이어지는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위에 줄지어 나오는 배터리들이었습니다. 이건 테슬라 로고네요. 유민서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건 GM용이고 저쪽은 BMW용이에요. 현재 미국 전기차의 약 60%가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미국의 전기차 혁명을 이끄는 핵심 부품이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니. 그것도 60%나? 저도 모르게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리버스 박사님, 괜찮으세요? 네, 그냥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이 정도 규모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리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세부 공정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품질 검사 시스템이었어요. AI 기반 비전 검사가 실시간으로 모든 배터리 셀을 검사하고 미세한 결함도 놓치지 않는 정밀함이 놀라웠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자체 개발한 거예요. 불량률을 0.001%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죠. 제 머릿속에서는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가 연구소에 앉아 이론만 쫓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그것을 현실로 구현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유민서 박사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미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수백 개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상당수는 제가 아직 이론적으로만 연구하고 있던 분야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가동 중이에요. 내일 그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그건 제가 7년째 매달려온 연구 주제였어요. 미국에서는 아직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인데 한국에서는 이미 생산 단계라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지만 제 눈에는 그저 제 무지함을 비추는 빛으로만 보였어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인정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 본 것들을 과소평가해야 할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기술력을 믿고 싶었지만 눈앞에서 본 현실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 잠을 청했어요. 셋째 날, 유민서 박사는 저를 KAIST 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배터리 연구원 박하린 박사를 만났어요. 처음 보는 순간 저는 그녀의 젊은 얼굴에 놀랐습니다. 아마 30 초반.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경험 많은 베테랑의 것이었죠. 리버스 박사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사님의 논문들은 저희 팀에 많은 영감을 주었어요. 박하린 박사의 인사에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술자들이 내 논문을 참고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오만함이 부끄러웠어요. 제가 더 영광입니다. 어제 화성 공장에서 이미 많은 것을 배웠어요. 박하린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안쪽 실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제 호흡이 멈췄어요. 그곳에는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완전한 형태의 전고체 배터리 프로토타입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작동하는 건가요? 네, 물론이죠. 직접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박하린 박사는 천연스럽게 프로토타입 하나를 집어 작은 테스트 장비에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수치들은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에너지 밀도, 충방전 속도, 열 안정성, 모든 지표가 제가 이론적으로만 추구해온 이상적인 값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미국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는 거네요. 말이 나오자마자 후회했지만 솔직한 감정이었어요. 박하린 박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리버스 박사님의 연구를 기반으로 발전시킨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완전한 도약이었어요. 제가 수년간 매달려온 연구를 그들은 이미 뛰어넘어 상용화 직전까지 왔다는 사실을. 가슴 한편에서 질투심이 일었지만 더 큰 감정은 경외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나요? 박하린 박사의 설명은 간결하면서도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한국은 천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배터리는 우리의 에너지 독립성과 경제의 핵심이니까요.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노력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기술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오후 내내 박하린 박사와 함께 연구, 데이터를 검토하고 실험을 지켜보았어요. 한국 연구팀의 접근법은 미국과 달랐습니다. 보다 실용적이고 상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그들은 완벽한 이론보다 충분히 좋은 현실적 해결책을 추구했어요. 우리는 100%의 이론적 완벽함보다 95%의 실용적 구현을 선호합니다. 시장에 빨리 내놓고 계속 개선하는 방식이죠. 그 말이 제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미국의 연구 문화는 종종 완벽한 이론에 집착하다 시장 기회를 놓치곤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내가 정말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맞았을까? 평생 쌓아온 기술적 우월감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해방감도 있었어요. 때로는 자신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성장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것을. 넷째 날 아침, 유민서 박사는 저를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 센터로 안내했습니다. 대형 건물 옥상에는 수십 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에는 방대한 규모의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 건물은 자체 에너지의 80%를 생산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전력 수요를 예측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죠. 유민서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통합되어 실제 건물에 적용된 사례는 드물었어요.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 그것이 바로 한국과 미국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에너지 기술에 집중하는 거죠? 미국처럼 풍부한 자원이 없어서인가요? 유민서 박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리버스 박사님, 우리에겐 기술이 곧 생존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거의 없어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모두 수입에 의존하죠. 만약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말에 갑자기 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미국에서 기술 개발은 종종 더 나은 제품,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기술로 승부해야만 했죠. 그래서 정부, 기업, 학계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이 말은 제가 지난 3일간 목격한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열쇠였어요. 한국의 집요한 기술 개발은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술 혁신은 학문적 호기심이나 비즈니스 기회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어요. 오후에는 한국전력 연구원들과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설명하는 미래 에너지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통합적이었어요. 전력 생산부터 저장, 소비까지 모든 단계가 디지털 트윈으로 모델링되어 있었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마트 그리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에너지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프로젝트네요. 제 말에 연구원 중 한 명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걸 에너지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죠. 회의가 끝난 후 유민서 박사와 함께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서울의 황혼이 아름다웠어요. 강변에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며 마치 별이 땅에 내려온 듯한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유민서 박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만큼 이루어냈으니까요. 기술이 갖는 의미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제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제 시각은 너무 좁았어요. 기술을 단순히 학문이나 비즈니스의 도구로만 바라봤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생존 전략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며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 그것은 단순한 발명이나 혁신이 아니라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절실한 도구라는 것을. 마지막 날, 우리는 대전에 위치한 방위사업청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제 출장 일정에 포함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전고체 배터리 연구자인 제가 방산 기술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하지만 유민서 박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방문은 리버스 박사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기술의 통합적 적용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방위사업청 전시관에 들어서자 한국의 주요 방산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축소 모델, K 전차의 단면도, FA50 경공격기의 시뮬레이터까지. 그런데 가이드의 설명을 듣자마자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K9 자주포는 기존의 연료 시스템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하이브리드 전력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엔진 가동 없이도 최대 8시간 동안 전자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죠. 전차 안에 배터리 시스템이라니, 그것도 민간 기술의 군사적 응용이라니요. 미국에서는 군사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민간 기술이 신속하게 군사 분야에 통합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전차 안에도 배터리 시스템이라니. 유민서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이미 차세대 K3 전차의 동력 시스템 설계에 반영되고 있어요.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 사이의 경계가 없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단순한 기술 공유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전략적 우위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가이드는 K 전차의 특수 배터리 시스템이 적외선 신호를 크게 줄여 은폐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유기적인 기술 구조는 미국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워요. 제 말에 유민서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을 분절된 영역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의 혁신이 모든 분야로 파급되도록 설계합니다. 오후에는 방위사업청의 고위 관계자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해 설명했어요. 폴란드와 체결한 20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전차 납품에서 시작해 배터리 유지 보수, 에너지 기술 협력까지 이어지는 종합 패키지죠.
이것이 바로 한국식 통합 수출 전략이었습니다. 단일 제품이 아닌 연관된 기술과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배터리 기술이 있었습니다. 산업의 힘이 외교력으로 이어지는군요. 제 말에 관계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제 기술은 단순한 경제적 자산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외교의 핵심 도구가 되었어요. 방위사업청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술 발전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는 중심축이었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약점을 기술로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국제적 영향력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민서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기술 강국이 된 비결은 무엇인가요? 유민서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절박함이요.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기술로 이기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거나. 그 절박함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그 말에 깊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위기와 제약이 가장 큰 혁신을 만들어내는 법이니까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5일간의 경험을 곱씹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무슨 보고서를 써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솔직하게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해야 할까요? 유민서 박사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리버스 박사님, 진실은 항상 복잡합니다. 우리가 앞선 분야가 있고 미국이 앞선 분야가 있죠. 중요한 건 서로에게 배우는 것 아닐까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세계를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로 나누어 생각해왔어요. 기술의 흐름은 항상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향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그 지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유민서 박사,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이번 출장 전까지 한국을 그저 미국 기술을 따라오는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부끄러울 정도로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생각은 계속되었어요. 이번 방문은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니라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며 유민서 박사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리버스 박사님, 다음에 한국에 오실 때는 동료가 아닌 친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국어로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유민서 박사,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태블릿을 꺼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솔직한 마음을 담아 적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경쟁국이 아니라 미국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기술 동맹이다.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보고서는 제가 목격한 한국의 기술적 우위와 그 배경에 대한 솔직한 평가였습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최소 5년 앞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전략적 의미를 명확히 적었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마지막 풍경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기술의 유일한 선두주자가 아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때가 왔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보고서를 다듬었어요. 단순한 기술 비교를 넘어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통합적 접근법, 산학연 협력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된 혁신 문화. 이 모든 것이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었죠. 워싱턴 DC에 도착해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제 눈에 미국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세계 최고라는 착각 속에 살지 않게 된 거예요. 대신 겸손함과 배움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ARPA 사무실에 도착해 상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들과의 협력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상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아마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 보고서가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 걸까요? 리버스 박사, 당신의 보고서는 국가안보회의에 즉시 전달될 겁니다. 미국의 기술 전략을 재고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5일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더 큰 세상, 더 복잡한 현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 한국이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갈 때 인류의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보고서 제출 후 일주일, 저는 국가안보회의 특별 세션에 참석하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의 회의실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에너지부 장관, 국방부 차관, 그리고 여러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버스 박사, 당신의 보고서가 꽤 파장을 일으켰군요.
에너지부 장관의 말에 긴장이 되었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본 것을 정직하게 보고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3시간의 회의 동안 저는 한국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술의 발전 상황, 민간과 군사 기술의 유기적 연계, 그리고 한국이 세운 글로벌 전략까지. 회의실은 점점 무거운 침묵에 빠져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국방부 차관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기초연구와 원천 기술 개발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와 통합 응용 분야에서는 한국이 분명 앞서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연구실의 기술을 현실 세계로 옮기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백악관을 나오면서 에너지부 장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버스 박사, 다음 주에 한미기술협력 태스크포스가 출범합니다. 당신을 미국 측 수석과학자로 임명하고 싶군요. 그 제안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점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임무를 맡게 된 거였어요. 첫 번째 태스크포스 화상회의에서 저는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민서 박사가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거예요. 리버스 박사님,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에는 함께 일하게 되어 더욱 기대가 크네요. 그렇게 우리는 한미 공동 배터리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양국의 과학자들 사이에 진정한 협력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기초연구 역량과 한국의 상용화 노하우가 만나 시너지를 일으켰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첫 번째 성과를 발표했어요. 미국과 한국의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기존 제품보다 40% 높았고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죠. 이 성과는 전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닌 협력이 가져온 혁신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저와 유민서 박사가 함께 한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갈 때 불가능해 보였던 혁신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한 거였죠. 연구소로 복귀한 저는 팀원들에게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만의 연구가 아니라 글로벌 협력을 지향하는 방식이었어요. 한국, 일본, 독일의 연구진들과 정기적인 교류를 시작했고 우리의 연구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케이틀린, 당신이 한국에서 돌아온 후 우리 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료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구 방법론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변화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세계 최고라는 허울에 안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배움의 자세로 다른 나라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택한 거죠.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미공동연구센터 개소식 참석을 위해서였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 유민서 박사가 한국어 인사말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케이틀린 박사님. 저도 준비해온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민서 박사님.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국경을 뛰어넘는 협력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발전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요. KAIST 캠퍼스에 설립된 한미공동연구센터는 양국 기술 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안에는 미국과 한국의 최고 과학자들이 함께 일하는 공간이 마련되었어요. 개소식 날, 저는 연단에 올라 소감을 말했습니다. 2년 전,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확인만 하고 오는 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여정이 되었어요. 오늘 이 센터의 개소는 단순한 건물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나라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한 약속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청중 속에서 바카린 박사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2년 전 그녀의 연구실에서 제게 충격을 안겨준 그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우리의 공동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센터에서 우리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분리가 아닌 통합을 추구할 것입니다. 미국의 기초 연구 역량과 한국의 상용화 노하우가 만나 우리 모두가 상상하지 못했던 혁신을 이룰 것입니다. 개소식 후 열린 환영 만찬에서 유민서 박사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술 발전은 국가 간 경쟁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의 여정에 건배합시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술 외교구나.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 다음 날, 공동연구센터의 첫 프로젝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는 광경은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었지만 과학이라는 공통 언어로 우리는 점점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케이틀린 박사,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유민서 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한 일은 그저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한 것뿐이죠. 그날 저녁 연구센터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년 전 이곳에서 느꼈던 충격과 당혹감이 이제는 존경과 협력의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평생 믿어온 미국 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 더 넓은 시야와 진정한 협력의 가치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케이틀린,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어요? 뒤에서 다가온 바카린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냥 2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바카린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변화는 때로 아프지만 그것이 성장의 시작이잖아요. 케이틀린 박사님이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을 거예요. 다음 주 우리의 첫 공동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미 공동 개발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이 연구는 전 세계 과학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워싱턴 D.C.로 돌아와 백악관에서 열리는 글로벌 기술 협력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기술 강국들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공유하게 될 거예요. 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협력의 시대입니다. 제가 준비한 연설의 첫 문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제가 직접 체험하고 증명한 진실이에요. 오만함을 버리고 서로에게 배울 때 우리는 더 빠르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편견과 확신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혁신은 경쟁이 아닌 협력에서, 분리가 아닌 통합에서 온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국가 간의 기술 경쟁이 아닌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기술 발전에 있어 경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